이 마지막 3파트인데요. 이때는 이제 음악적인 발달 시기로 보면 베토벤 음악은 마지막 시기 이제 3기가 되고 윤희상도 음악의 마지막 시기 이제 3기가 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음악적인 핵심 사상이 무엇이었나 이걸 살펴보고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이 이제 음악적인 그 제3기는 내향화 시기입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기예요. 제2기가 능동적으로 외적인 어떤 규칙에 맞추어가는 외향화 시기였다 그러면은 3기는 자기 마음으로 되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멀리 있는 애인에게 한 이런 곡도 작곡을 하는데 이 성악곡인데요. 이 곡도 베토벤에 있어서 성악계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연가곡이에요.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이어서 쓰는 곡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연가곡 그러면은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가 대표적이죠. 그죠? 그래서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가 대표적인데 그 곡을, 그 형식을 처음 고안해낸 사람은 베토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많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 베토벤 음악적인 경향이 바로크 시대로 들어간, 바하 핸델로 되돌아가는 이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바하 핸델 이렇게 해서 작곡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그런 그 선배 음악가로 돌아가는 핸델에 대해서는 가장 위대한 음악가라는 평을 했고 바하에 대해서는 하모니의 불멸의 신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하가 아니라 대향이다. 이 워드 플레이를 말 장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바하가 보통 명사가 되면 실개천이라는 뜻이 되죠. 바하가 아니라 대향이라는 말은 바하는 실개천이 아니라 대향과 같은 존재다. 이제 이런 말을 남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8세부터 52세까지는 피아노 소나타, 32곡의 피아노 소나타가 완성이 되는데 저 소나타들은 중기의 피아노 소나타하고는 상당히 이제 다른 그런 특성을 갖게 되죠. 내면화하는 이런 곡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엄 미사 종교곡을 하나 쓰고 1824년에는 교향곡 9번 합창교향곡이죠. 저건 뭐 그죠? 인간의 힘으로 쓸 수 있는 최고곡이다. 이런 평을 듣고 있는 곡이죠. 합창과 성악과 기악이 서로 어우르면서 교향곡을 쓴 것이죠. 그죠? 1824년 54세 때입니다. 저기 이제 좌편에 있는 저 초상화가 베토벤은 54세 때 초상화예요. 얼굴 표정이 상당히 편안해졌죠. 그죠? 상당한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해결이 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1825년에서 사망할 때까지는 주로 이제 저 현악 사중주곡 12, 13, 14, 15, 16 6곡을 쓰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악장이 자유로워요. 전통적인 표준 악장은 4악장이죠. 그죠? 4악장인데 5악장, 6악장 이렇게 씁니다. 6악장 쓰고 또 14번은 7악장까지 있어요. 그죠? 악장의 수의 변화가,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규칙에 구애를 받지 않고 베토벤의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죠. 그죠? 베토벤의 마음, 생각과 감정이 흘러가서 멈추면은 그 자체가 법이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주 자유로운 그런 상태입니다. 마지막 곡에 와서는 다시 4악장으로 되돌아옵니다. 표준 악장으로. 그래서 저 16번의 그 곡의 악보에 저런 수수께끼 같은 소리가 적혀 있어요. 어렵게 파악한 해결책, 꼭 그래야만 하는가? 꼭 그래야만 한다? 꼭 그래야만 한다. 물론 뭐 독일어로 적혀 있는데 번역을 하면 저렇게 됩니다. 저거 가지고도 후에 그 음악 학자들이 많은 논문들을 썼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지막 곡에 적혀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어떤 해결책 또는 인생에 대한 해결책 이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답을 얻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때 이제 베토벤의 심성은 저런 거였어요. 어려웠죠. 여러 가지 질병도 많고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았는데 마지막엔 저런 메모를 남깁니다. 자기는 굉장히 가혹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운명이 아무리 가혹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의 의지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는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겠다. 수용하는 거죠. 그렇죠? 수용하면 갈등이 없어지죠. 자꾸 맞설라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데 자기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은 평화로워지는 거. 갈등이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저런 상태에서 마지막 곡을 쓰고 그게 이제 내재화, 내향화 이런 말을 쓴 게 이런 심성의 부분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에 이제 핸델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침 그때 핸델이 쓴 악보의 총서가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또 베토벤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때는 베토벤이 이미 작곡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투병하느라고요. 마지막 한 6개월이죠. 그래도 베토벤은 공부를 했습니다. 핸델 악보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병에서 회복이 돼 가지고 다시 더 작곡을 할 수 있다면 핸델처럼 작곡을 하겠다. 이런 메모도 남기고 나는 핸델 앞에서는 무릎을 굽힐 수밖에 없다. 이런 메모도 남겼습니다. 끝까지 공부를 하다가 했죠.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827년 3월 14일이 이제 유감이다. 너무 늦었다. 저게 이제 베토벤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샤데, 주스페트. 그런데 와인 얘기입니다. 자기가 라인강 어느 지역에 와인이 먹고 싶다 그랬는데 친구들이 그 와인을 구해다 줬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근데 와인이 도착했을 때는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와인을 보고 남긴 게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 됐습니다. 3월 18일 날 비엔나 시내에 소문이 납니다. 베토벤이 위독하다. 그러니까 이제 슈베르트가 그 근처에 살고 있다가 가서 인사를 하고 대화는 못했던 것 같아요. 베토벤의 말문은 막힌 상태고 서로 눈으로만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8일 후에 3월 26일 날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했을 때 장례식, 추도식 장면입니다. 굉장히 기록이 많이 잘 남아 있어요. 그 슈베르트 체르니가 베토벤 수제자였죠. 같이 이제 횃불 행진에 참여를 하고 그 당시에 15,000 내지 2만 명 정도의 시민이 저 추도 대열에 참여했다고 그러는데요. 저 당시 한 25만 30만 정도 됐으니까 어린아이들 노약자 빼면은 건강한 성인 남녀들은 다 추도 대열에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좌우명을 남겼죠. 고난을 해치고 환희로. 저게 베토벤이 남긴 좌우명인데 아래는 제가 만든 겁니다. 고난으로부터 환희로. 환희 상태는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죠? 완성된 상태에서는 감정의 기복이 없어지죠. 베토벤은 그까지 간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만든 건 고난으로부터 환희를 거쳐서 불멸의 진리와 완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때 베토벤의 심성은 고요함, 온화함, 자유로움, 평화로움 이런 심성이 마지막 곡에 표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로 3기가 끝나고 윤희상도 이제 마지막 3기는 1981년경부터 사망할 때까지인데요. 이때는 윤희상 자신이 나는 이 시기를 교향곡 작곡의 시기로 하겠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를 수밖에 없죠. 교향곡 작곡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윤희상 씨의 마음은 이제 좀 쉬운 걸 써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뭐 쉽진 않죠. 그래도 근데 이제 마음은 좀 간단한 음악 단순화시켜야 되겠다. 직설적이면서도 간단한 걸 써야 되겠다. 보편적인 음악, 좀 자연스러운 음악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간단한 음악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음악은 마치 파도가 흐르듯이 흘러야 된다.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 구별이 안 되는 참 쉽지가 않죠. 그죠? 나의 음악은 시작도 없고 끝. 이게 윤희상 자신이 남긴 메모예요.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 무시무종 그러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동양적인 사상이 그대로 음악에 반영이 된 자기 음악은 우주에 흐르고 있고 우주에 이제 온갖 음악이 다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나는 한 피스를 잡아가지고 음악화하는 이게 내 음악이다. 우주와 내 음악이 관계가 있고 항상 서로 흐르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설명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쉬운 음악을 쓰겠다 그랬는데 자기가 설명하는 거 보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실제로 이제 교향곡 작곡을 아주 체계적으로 했어요. 5곡을 하는데 5곡을 작곡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음악의 총합, 자기 음악의 모든 음악적인 사상을 교향곡으로 정리를 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것도 보면 5곡인데 세 번째 곡은 악장수가 1악장이죠. 1악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3, 4, 2, 5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1번은 핵전쟁에 대한 경우 자기가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제2번은 개인과 사회하고의 관계 3번은 과거의 슬픔 극복 자기의 생을 그대로 그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대접받지 못하는 아시아 어머니들이 아마 이 상당히 좀 푸대접을 받고 있었던가 봐요. 거기에 대한 애틋한 마음. 5번은 평화에 이르는 반전을 띠고 있는.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 주제까지 어떻게 보면 뭐 표저막 비슷한 이런 거죠. 그죠? 교향곡에 대한 걸 하고 악장도 상당히 자기가 신경을 써서 변화를 두면서 하면서 자기의 삶과 음악이 교향곡이라는 형식으로 총집대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년 한 곡씩 썼고, 1번을 썼을 때는 그게 이제 베를린 필하모니의 창단 100주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것만 봐도 윤희상이 그 독일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베를린 필하모니 창단 100주년이면은 거의 독일에서는 국가적인 행사라고 봐야 되죠. 그죠? 근데 거기에 교향곡 1번이 발표가 된 겁니다. 초연이 된 거예요. 그죠? 초연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또 바이올린 곡들도 좀 많이 썼습니다. 협곡도 좀 쓰곤 했는데, 요 시기도 이제 교향곡을 한편으로는 쓰고, 나머지 바이올린 곡들은 또 대개 요 3기에 썼습니다. 협곡으로 쓰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음악적으로는 남북 음악을 통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잖아요. 그죠?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고생도 하고, 또 남한, 북한이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음악으로는 좀 통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990년 10월에는 제1회 범민족 통일음악회를 평양에서 개최를 하고 12월에는 서울에서 평양음악단이 와서 개최를 하고, 근데 이게 그 외에 잘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93년에 20세기 음악 축제 기간이 있었는데 한국 페스티벌 앙상블이 있었는데 그때 윤희상 작품이 주로 집중적으로 연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사상적인 문제, 남한에서의 부정적인 그런 태도 때문에 윤희상 곡이 별로 자꾸 연주가 안 됐었죠. 그죠? 안 됐는데 저 때부터 이제 조금씩 연주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4년도에 또 예음문화재단 주최로 윤희상 음악축제를 개최를 해가지고 지방에서도 다 다니면서 연주가 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윤희상의 음악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5년대 5월에 이제 교향시를 작곡을 하는데, 화염 속의 천사라는 교향시를 작곡하고 에필로그를 작곡하는데 저게 이제 마지막 곡이 됐습니다. 그리고 괴테상을 수상을 하고 11월 3일에 베를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묘비명에 저렇게 이제 초염상정, 더러운 곳에 있더라도 깨끗한 삶을 살다. 처음에 이제 베를린에서 묻혔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이쪽으로 모시고 왔죠. 그래서 지금 통영에 산소가 있습니다. 예, 영상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3기를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면 운명을 수용하는 상태. 지금 자신이 그랬죠. 그죠? 수용을 해서 평화로운 이런 거고, 윤희상도 이제 간단하고 쉬운 대중들과 가깝게 가는 자연스러운 음악을 써야 되겠다. 내향합니다. 그죠? 자유로움을 추구를 하고, 윤희상은 보편적인 대중적인 음악을 추구를 하고, 형식을 벗어났죠? 뭐 4악장, 5악장, 6악장 외적인 형식은 벗어나서 아주 자유로운 상태가 되고, 윤희상도 우주하고의 관계, 우주적인 음악, 무시무적인 음악을 쓰고, 베토벤은 현악 사중주곡이라는 형식으로 총정리를 했고, 윤희상은 교향곡이라는 형식으로 총정리를 했고, 어느 특정한 한 분야를 가지고 자기의 음악적인 사상, 인생, 삶을 총정리를 했다는 것도 분야는 다르지만 과정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베토벤의 그 현악 사중주곡 중에서 13번의 5악장이라는 건 카바티나거든요. 이건 이제 지금 우주를 돌고 있습니다. 그 캡슐을 쏘아 올릴 때 인간이 작곡한 곡 중에서 대표적인 걸 하나 뽑아서 캡슐에 넣고 나중에 우주인을 만나면은 들려주겠다.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 선정된 게 베토벤 현악사중곡 13번의 5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면에서도 윤희상은 의도적으로 우주적 음악을 작곡하겠다 이랬고, 베토벤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주적인 음악으로 이렇게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우주와 음악하고의 관계도 양쪽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 과정을 보면 베토벤은 유전적인 요소, 초기 교육, 스승들, 후원자들, 시대 정신, 독서광, 주어진 고통, 이런 외적인 요소가 있었죠. 내적인 것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었죠. 그죠? 경쟁심도 많았고, 산책을 하면서 아이디어 얻는 거,
목표가 확실했고요.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 내부의 진선미, 그걸 표현하겠다 이런 거였죠. 자기 반성, 겸손한 자세, 독서, 고통의 회복. 이런 내적, 외적인 요소가 합쳐져 가지고 악성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죠. 그죠? 윤희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발달 과정이 한국에서의 음악적인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한국에서 이미 상당한 틀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한국의 전통음악, 노장사상 여기에 대한 철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서양 기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유럽으로 갔는데 그런 기법과 우연성 음악에 대한 실망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생각이었죠. 동아시아적 음악 사상을 서양의 기법을 표현하고자 이런 시도를 했고 자기 고유한 그런 기법을 창안을 했고요. 그래서 동서양의 음악 사상을 통도 접목을 했고 베토벤이 새로운 음악의 길을 열었다시피 윤희상도 현대음악에서 좀 혼란 상태에 있을 때 새로운 음악의 길 하나를 제시를 했다. 이런 면에서는 두 분이 상당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사상을 보면 베토벤은 하나 사상이에요. 요건 제가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드러움과 강함, 성악, 기악, 교향곡을 작곡하면서 합창을 집어넣어 버렸죠. 베토벤이 최초였죠. 또 불협화음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조화로움, 부조화로움, 투쟁과 평화, 싸우는 장면도 있고 평화롭게 지내는 거, 인간과 자연, 그죠? 6번 교향곡, 전원 교향곡이죠.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인간과 더불어 사는 모습. 종교 음악에다가 세속적인 음악을 집어넣습니다. 성과 속, 전통과 개혁. 그죠? 개혁을 하지만 전통 음악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죠. 통합을 한 겁니다. 독립성, 의존성, 삶과 죽음. 보면은 전체 음악적으로, 사상적으로 통합이 되는 이런 그 하나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희상 음악도 결국은 심사상은 하나 사상이에요. 음양, 정중동, 움직이는 것과 가만히 있는 거죠. 시작과 끝, 무시무종. 인간 자연, 인간 우주, 높고 낮음, 길고 짧음 이런 내용들이 서양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양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음악적인 거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 불균형, 딱딱한 부드러움, 부분 전체, 독립.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대립적인 상황들이 통합이 됐다는 면에서는 베토벤의 음악과 윤희상의 음악이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런 대립적인 게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보편타당한 가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참 저런 면에서 제가 그 베토벤 음악을 말씀을 들었지만 윤희상 음악 들은 기간은 길지는 않습니다만 윤희상님의 그런 평전을 읽고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이제 베토벤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된 게 그런 면들이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통하여 인간의 삶을 보람되게 해주기 위해서 아주 삶은 처절했죠. 두 분 다 아주 처절한 삶이었습니다. 처절한 삶을 사시다가 떠나신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의 두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 윤희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분들께 깊은 사랑과 존경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강좌를 바칩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보면 그들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고 또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악 자체를 베토벤 음악과 윤희상의 음악이 누가 뛰어나냐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음악적인 작곡의 방향이 경향이 너무 뜨니까. 그렇지만 그 시대에 베토벤이 했던 역할과 지금 윤희상 님이 했던 역할, 음악가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고 또 미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